혹시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무언가가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데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반복해서 보이는 숫자들, 딱 그 순간에 흘러나오는 음악, 생각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 일, 필요한 문장이 적힌 책이 마치 일부러인 듯 당신 앞에 떨어지는 순간,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죠. 우연이겠지. 하지만 몸 어딘가에서는 말합니다. 그냥 우연만은 아니라고. 아주 짧고 거의 알아차리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이 아직 입 밖으로 내지도 않은 생각에 응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리고 바로 그때 모든 것을 바꾸는 질문이 태어납니다. 만약 삶에 언어가 있다면 논리적인 언어도 아니고 예측 가능한 언어도 아닌 상징적인, 감정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언어라면 칼 융은 이것을 공시성이라 불렀습니다. 미신으로서가 아니라 값싼 마법으로서도 아니라 진지하고 불편할 정도로 깊으며 한번 경험하면 무시하기 어려운 현상으로서 공시성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과 외부 세계가 때로는 우연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정렬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에서 나는 당신을 설득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듣는 법을 도와주려 합니다. 이 믿기 힘든 만남들이 무엇을 드러내려 하는지, 왜 당신이 길을 잃었을 때, 결정을 앞두었을 때, 너무 조용해졌을 때, 혹은 지나치게 예민해졌을 때 나타나는지 당신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왜 공시성은 당신이 산만할 때 나타나지 않는지, 왜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이 이런 신호를 더 잘 느끼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항상 회의주의는 아닌지, 때로는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지만 조심하세요. 모든 공시성이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확인해 주기 위해 오고, 어떤 것은 당신을 흔들기 위해 옵니다. 삶이 말을 걸 때, 그것은 항상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불안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윤기 늘 조심스럽게 말하던 것. 공시성은 보통 이미 내면의 변화가 시작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아직 당신이 그것을 인정할 용기가 없을지라도. 그러니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겹겹의 층이 있고 상징이 있고 이 경험들을 잇는 보이지 않는 실이 있습니다. 그 실을 너무 이르게 당기면 함께 따라오는 것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철학, 심리학, 그리고 일상이 만나는 영역으로 들어가 왜 깨어나기 시작할 때 우연히 무너지기 시작하는지 이해해 볼 겁니다. 삶에는 묘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냥 우연이야 라는 설명이 너무 작게 느껴지는 순간,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도 아니고 비판적 사고를 잃어서도 아니라 무언가가 의미를 가지고 너무 자주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주제가 돌아오고 같은 질문이 다른 장소에서 나타나며 같은 이미지가 꿈에서, 대화에서, 신호로서 반복됩니다. 마치 현실이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던 무언가를 메아리치는 것처럼. 고대 철학은 이미 이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로고스를 말했죠. 혼돈을 정리하는 보이지 않는 이성,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질서로서. 융은 그 사상에서 출발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경험들은 원인으로도 결과로도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의미로서 일치했습니다. 외부의 사건 하나, 내부의 상태 하나, 서로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함께 놓였을 때 분명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연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일어날 뿐이죠. 하지만 공시성은 건드립니다. 그 이상한 멈춤, 그 내면의 침묵, 무언가가 인식되었다는 느낌. 그리고 알아차리세요. 이것은 거의 항상 자동으로 살고 있을 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시성은 마비된 차에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열려 있을 때, 어딘가 깨져 있을 때, 또는 변화의 문턱에 있을 때 나타납니다.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것을 더 빨리 알아차립니다. 더 잘 믿어서가 아니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위기를 감지합니다.
그 순간을, 일상의 평범함 속에 숨겨진 상징을 산만한 시선으로 보면 그저 반복되는 숫자일 뿐이고 아무 의미 없는 문장 하나, 흔한 만남일 뿐입니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에게는 마치 삶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봐. 이것은 우연이 아니야. 그러나 여기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근 그것을 경고했습니다. 모든 공시성이 긍정적인 신호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당신이 무언가를 회피하고 있을 때 나타납니다. 결정을 미루고 있을 때, 불편한 진실에서 도망치고 있을 때, 삶이 반복되기 시작하는 이유는 당신이 처음에는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무시할수록 상징은 더 집요해집니다. 당신을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중심으로 돌려놓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공시성과 그림자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왜 많은 신호들이 당신이 느끼지 않으려 할 때, 기억하지 않으려 할 때, 변하지 않으려 할 때 등장하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조용한 패턴이 있습니다. 거의 잔인할 정도로, 그러나 깊이 정직한 패턴입니다. 공시성은 그림자가 활성화될 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편안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일 때도 아니라, 당신 안에 무언가가 아래로 밀려나 있었고 이제 공간을 요구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융에게 있어 그림자는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능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의식에서 배제했던 모든 것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욕망들, 무시된 직감들, 이름 붙여지지 않은 두려움들, 미뤄진 진실들, 그리고 그림자는 이성적인 사고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연출합니다. 바로 여기서 공시성이 등장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단어를 마주치고 다른 입에서 같은 주제를 듣고 같은 상징이 반복해서 당신의 삶을 가로지릅니다. 마치 무언가가 말하는 듯합니다. 계속 모른 척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나는 계속 나타날 거야. 이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적 보상입니다. 의식이 한쪽으로 너무 멀리 가면 무의식은 반대쪽으로 밀어냅니다. 윤근 이것을 환자들 안에서 보았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 안에서도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느끼는 것을 피할 때 삶은 접촉을 강요하는 상황을 만들고 누군가가 결정을 회피할 때 세상은 그 도피를 비춥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시성은 막연한 우주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세상에 투사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그토록 개인적이고 구체적이며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당신을 관통하는 상징은 아무에게나 같은 방식으로 닿지 않습니다. 그 상징은 당신의 역사에 의해, 당신의 상처에 의해, 당신이 대답하기를 피하는 질문들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현상 자체보다 그것이 가리키는 것에 더 놀랍니다. 공시성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그것들은 침묵 속에서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지 않으려 하고 있나요? 이미 알고 있으면서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 안에서 통합을 요청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 당신이 더 억압할수록 상징은 더 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섬세하게, 그 다음에는 집요하게, 마침내는 무시할 수 없게 될 때까지. 다음 파트에서는 왜 삶이 직접적인 설명이 아니라 상징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왜 모든 것을 이성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아주 흔한 좌절이 있습니다. 거의 보편적인 좌절입니다.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느끼지만 그것을 단순한 말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어의 문제입니다. 삶은 무의식과 마찬가지로 선형적인 개념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징으로 말합니다. 융근 상징이란 이성이 닿지 못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삶이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해 준다면 당신은 논쟁하고 협상하고 합리화하며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상징은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관통합니다. 반복되는 숫자 하나, 계속해서 나타나는 동물, 뜻밖의 만남, 모든 것을 바꾸는 지연, 이것들에는 설명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심입니다. 상징은 빨리 이해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시성은 논리보다 감정을 먼저 건드립니다. 이유 없이 스치는 전율, 무의식적인 멈춤, 이건 나에게 하는 말이야 라는 느낌,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섬세한 지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더 민감할수록 이런 방식의 소통에 더 취약해집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정신이 의미로부터 자신을 차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건만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둘러싼 감정의 장창을 함께 삽니다. 그들은 무언가가 맞아떨어질 때를 느낍니다. 이유를 몰라도. 그리고 그것은 때로 두렵습니다. 상징은 즉각적인 위안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초대를 건넵니다. 미뤄두었던 무언가를 바라보라는 초대, 선택을 다시 보라는 초대, 이미 내면에서 시작된 변화를 받아들이라는 초대. 그래서 많은 공시성은 조용한 위기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잘 기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갈라져 있을 때 상징은 당신이 살고 있는 삶과 아직 인정하지 못한 진실 사이에 다리를 놓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어떤 일을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계속 마음에 남았던 하나의 우연, 사라지지 않았던 어떤 일치, 과장처럼 보일까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경험, 만약 이것이 당신을 건드리고 있다면, 어느 순간 삶이 낯선 방식으로 당신을 부르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지금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이 영상에 대한 응원이 아니라 조용한 인정의 표시로서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그리고 댓글에 이 문장을 그대로 적어주세요. 나는 우연이 아닐 때를 느낀다. 설명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스스로에게 당신이 듣기 시작했다는 표식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공시성이 언제 더 강해지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거의 항상 큰 내면의 변화 직전에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윤기 반복해서 관찰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공시성은 깊은 변화 이전에 강해집니다. 이후가 아닙니다. 이전입니다. 보상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조로 나타납니다. 마치 정신이 의식이 아직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어떤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서서히 땅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상할 정도로 반복이 늘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주제들이 겹치고 메시지는 더 분명해지고 덜 미묘해지고 거의 집요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정한 삶의 국면과 자주 맞물립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 옛 정체성, 진실을 잃어버린 관계, 의미가 빠져버린 진로. 겉으로는 기능하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어딘가 어긋나 있는 상태. 공시성은 상징적인 압력으로 등장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편안하게 두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장창을 만듭니다. 그 안에서는 그대로 머무는 것이 변화하는 것보다 더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윤기 늘 조심스럽게 말하던 것이 있습니다. 공시성이 증가할 때 무의식은 성격의 중심을 재조직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신비주의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가장 깊은 심리학적 의미에서 그것은 자기 셀프, 정신을 조직하는 핵, 가자아가 길을 잃었을 때, 과도하게 적응했을 때, 의미와 단절되었을 때 다시 방향을 잡으려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함께 옵니다. 꿈이 더 선명해지고, 감정이 과도해지고, 자신의 삶이 낯설게 느껴지고, 혼자 있고 싶어지거나 반대로 모든 것을 끊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이성은 통제하려 하고, 설명하려 하고, 정상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몸은 알고 있습니다. 몸은 상징적 경계 상태에 들어갑니다. 작은 것들이 무게를 갖기 시작하고, 사소해 보였던 만남들이 흔적을 남기고, 어떤 문장들은 며칠씩 울립니다. 아무것도 중립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렵습니다. 의미가 일상 속으로 침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기계적이라고 가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원하지 않아도 의심하게 됩니다. 무언가로 불리고 있다는 것을 외적인 의미에서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내적인 의미에서 타협할 수 없는 어떤 것,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공시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저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듣지 않은 상징은 더 크게 돌아오거나 더 가까이 오거나 더 불편한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사람들이 공시성을 해석하려 할 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그리고 이것을 미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왜 진짜 의미를 가장 빨리 잃는 길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시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반사적으로 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의미를 통제하려는 시도, 상징을 규칙으로 바꾸고, 메시지를 예언으로 만들고, 우연을 설명서로 바꾸는 일. 이걸 보면 저걸 의미하는 거야. 다시 일어나면 그건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신호야. 하지만 융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상징은 공식이 되는 순간 죽는다. 공시성은 보편적인 코드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라고 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옵니다. 해석을 억지로 밀어붙일수록 당신은 공시성이 요구하는 것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존재함, 경청, 감정적인 정직함. 이성은 빠른 답을 원하고 통제를 원하며 확실성을 원합니다. 무의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성숙을 원합니다. 그래서 윤근 말했습니다. 상징은 이해되기 전에 먼저 사라져야 한다고. 공시성은 수수께끼처럼 해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화됩니다. 그것은 당신 곁에 남고 울림을 만들며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변합니다. 같은 사건도 오늘은 이런 의미였다가 몇 달 뒤에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당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섬세한 지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공시성을 미신으로 바꿀 때 그것은 신비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책임에서 도망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보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바꿔야 할 게 있어 라고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신호를 찾는 것이 내부의 갈등을 마주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진짜 공시성은 당신의 자율성을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장합니다. 그것은 당신 대신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비춥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리적 성숙을 요구합니다. 모호함을 견디는 힘, 한동안 답 없이 머무를 수 있는 능력, 모른다는 불편함을 감당하는 힘.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것을 더 강하게 느낍니다. 설명보다 감정의 장을 먼저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언가가 의미 있다는 것을 이유를 알기 전에 압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건너뛰려 하면 혼란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어딘가 어긋났다는 감각을 느낍니다. 상징은 서두름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공시성에서 몸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싹함, 가슴의 조임, 혹은 갑작스러운 평온함이 어떤 이론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단서인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몸은 이미 반응합니다. 예고 없이 올라오는 전율, 불안이 아닌데도 느껴지는 가슴의 압박, 혼돈 한가운데서 찾아오는 이상한 평온, 혹은 갑자기 스치는 감각, 멈춰, 여기에 뭔가 있어. 몸은 상징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인식합니다. 윤근 이것을 주에 깊게 관찰했습니다. 공시성이 진짜일 때 그것은 머리만 지나가지 않습니다. 신경계를 관통합니다. 몸은 무의식이 물질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의심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과도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진짜 지점을 건드릴 때 어떤 이미지, 문장, 만남이 정신적 생명이 살아있는 정확한 지점에 닿을 때 몸은 반응합니다.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것을 더 선명하게 느낍니다. 지각과 감각 사이의 필터가 더 얇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묘한 에너지의 변화, 감정의 분위기, 아주 작은 내적 이동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종종 무엇이 중요한지 알기 전에 이미 이건 중요해 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어떤 공시성이 몸을 건드리지 않고 아무런 살아있는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저 우연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공시성은 움직입니다. 그것은 공명을 만들고 메아리를 남기며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후를 남깁니다. 때로 그 효과는 불편함입니다. 상징이 피하고 있던 진실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안도감입니다.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무언가가 마침내 인식된 것처럼 몸이 반응하는 이유는 그 안에 상징의 기억이 있고 감정의 기억이 있으며 원형적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어떤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건 나와 관련이 있다. 아직 어떻게 말해야 할지는 몰라도 그래서 윤근 말했습니다. 상징과의 작업은 해석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신체적 경청에서 시작된다. 먼저 느끼고 나중에 이해하고 마지막에 통합합니다. 몸을 무시하면 상징은 갈 길을 잃습니다. 이성은 이론 속에서 길을 잃고 삶은 그 사이를 지나가 버립니다. 삶의 말을 듣는 것과 자기 욕망의 메아리만 듣는 것 사이에는 아주 섬세한 선이 있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는 선, 겉보기에는 신호처럼 보여도 모두가 신호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윤근 이 점에서 극도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신이 불안하고 결핍되어 있고 방향을 간절히 원할 때 존재하지 않는 곳에 의미를 투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거짓이 아닙니다. 정서적 필요입니다. 투사는 당신이 삶을 듣고 있지 않을 때, 삶이 당신이 듣고 싶은 대답을 하도록 강요할 때 일어납니다. 당신은 확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진실이 아니라 모든 것이 메시지가 되고 모든 것이 증거가 되며 모든 것이 이미 당신이 하고 싶었던 결정을 밀어주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본질적인 차이를 알아차려 보세요. 투사는 빠르게 안도감을 줍니다. 깊이 있는 공시성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투사는 즉각적인 위안을 주지만 진짜 공시성은 내면의 일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자아를 어루만지지 않습니다. 자아의 위치를 옮겨놓습니다. 가도 돼, 네가 맞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게 너를 이렇게 건드릴까? 이것은 너 안에서 무엇을 활성화할까? 이것은 네가 너 자신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 무엇을 드러낼까?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 진짜 공시성은 내적 갈등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식화합니다. 당신이 신호라고 부르는 어떤 것이 당신을 지나치게 들뜨게 하거나 서두르게 하거나 의존하게 만들거나 몸과 단절된 느낌을 준다면 조심하세요. 윤근 말했습니다. 자아가 상징을 소유하려 할 때 그것은 환상으로 변한다. 진정한 상징은 당신을 붕 뜨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도피를 만들지 않습니다. 심리적 책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사를 선택합니다. 더 쉽고 더 자극적이며 이야기처럼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진짜 공시성은 소리치지 않고 압박하지 않으며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머무릅니다. 조용히 돌아오고 당신 곁에 함께하며 당신이 잊으려 할 때조차 계속 질문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것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시성이 당신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완성된 답이 아니라 삶의 움직임으로서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나온 후에는 아마 질문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이게 무슨 의미일까가 아니라 이것은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 공시성은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환상을 확인해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움직이기 위해 나타납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의미는 사건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의식에 일으키는 변형의 효과에 있다고. 공시성은 감상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대부분 외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조용하지만 요구가 분명합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말라는 요구, 무시해왔던 직감을 다시 듣으라는 요구, 살아내지 못한 애도를 인정하라는 요구, 불가능하다고 밀어냈던 욕망을 받아들이라는 요구, 이미 끝난 정체성을 놓아주라는 요구,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정렬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내면의 진실로 응답하면 공시성은 더 이상 소리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것들은 더 드물어지고 더 미묘해지며 자신의 역할을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지 않은 척하고 느끼지 않은 척하고 이해하지 않은 척하면 삶은 다시 반복합니다. 맹목적인 고집이 아니라 상징적 일관성으로서 당신이 들을 때까지, 그리고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공시성은 당신을 세상에서 떼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당신의 진짜 자리로 데려가려 합니다. 외부의 무언가를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면에서 알고 있는 것에 충실해지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불편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히 당신이 이미 의식하고 있지만 아직 용기를 내지 못한 지점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삶의 어떤 순간에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잊을 수도 없었던 경험이 있었다면, 하나의 우연이 당신의 내적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면, 당신이 갈라져 있던 바로 그 순간에 무언가가 당신을 찾아왔다면, 아마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정직한 행동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댓글에 이 문장을 그대로 적어주세요. 나는 듣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알고리즘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내적인 제스처로서, 열려있음의 표시로서, 존재함의 선언으로서, 심리적 성숙의 표시로서. 왜냐하면 듣는 것 자체가 때로는 이미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순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사라진 의미로서, 그 느낌으로, 그래,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었어. 어쩌면 지금 이 모든 것을 지나온 뒤에 무언가가 조용히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믿음이 아니라, 완성된 설명이 아니라 듣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 것으로 당신은 이제 공시성이 결코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예측에 관한 것도 아니었고 외부의 답에 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존재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삶이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내면의 움직임에 응답할 때를 알아차릴 만큼 충분히 깨어있는 상태에 관한 것.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이 들려지면 더 이상 소리칠 필요가 없다고. 어쩌면 이 여정의 끝은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정렬된 상태로 살기 시작하면 공시성은 더 이상 자주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은 당신을 멈춰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징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고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당신은 더 이상 신호를 쫓지 않고 모든 것을 해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걸어가며 알아차립니다. 무언가가 닫힐 때를, 무언가가 열릴 때를, 무언가가 시간을 요구할 때를, 무언가가 끝을 요구할 때를, 그리고 그것은 이상할 만큼의 평온을 가져옵니다. 깊고 설명하기 어려운 평온을, 확신은 아닙니다. 과정에 대한 신뢰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 때 삶은 반드시 당신에게 닿는 방법을 찾아낸다는 신뢰, 소리치지 않고 의미로 가득 찬 우연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번에 무언가 일어나기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당신은 서둘러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그저 잠시 멈추고 숨을 쉬고 침묵 속에서 물으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인식되고 있을까? 여기까지 오셨다면 당신 안의 어떤 부분은 이미 이런 듣기의 층위에 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가장 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당신이 볼 수 있게 된 내적인 변화 그 자체로
이미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 영상이 여기까지 당신과 함께 했다면, 그 사이 무언가가 내면에서 정리되었다고 느꼈다면 지금 구독해주세요. 답을 약속해서가 아니라 이런 종류의 주에 이런 깊이 삶과 나누는 이 조용한 대화를 계속해 가겠다는 약속으로서. 왜냐하면 결국 공시성은 당신을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정렬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우연은 마침내 침묵합니다.